2부에서 준비한 거는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두 개의 꼭지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대학마다 요강을 설명하는 또는 전형을 하나씩 나열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행간을 좀 보실 수 있는 것들 또는 보셔야 되는 것들, 시사점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설명을 드린 저는 지원단에서 자료개발부장이랑 입시제도 연구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청원여고의 박문수라고 합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워밍업을 한번 해볼까요? 교과 전형은 사실 어떤 학생들이 쓰나요?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종합 전형보다도 사실은 합격률이 더 높은 전형입니다. 근데 올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교과 전형은 사실은 항상 예측 가능성이 있고 탄탄하고 그리고 종합 전형 조금 움직이는 폭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향으로 교과 전형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 올해는 교과 전형의 변수가 좀 있는 편이죠.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다면 교과 전형을 안정 성향으로 쓸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교과 전형을 올해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쓸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들지 않은 사인으로 본다라면 저희 학교 애들한테는 교과 전형을 쓰게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합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충원합은 당연히 많이 돌 확률이 올해도 여전히 높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전형이 생기고 약간 제도가 바뀌고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그래도 지금까지 준비했던 부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이게 파란색은 2023 재작년이고요. 빨간색은 작년 경쟁률입니다. 교과 전형이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플러스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무거운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나 3합 이상을 요구하게 된다라면 학생들은 진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더구나 교대처럼 4합을 요구하는 학교들은 이건 수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정시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연대와 건대처럼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대학들은 모두 다 경쟁률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재학생 준비로 판단해 본다면 재학생들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보다는 수시에 조금 더 마무리를 좀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원서를 6장을 다 쓰겠죠. 그러다 보니 종합 전형에 많이 몰렸던 결과가 이미 보여줬던 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수능을 응시하는 애들이 조금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가장 역대 최고의 졸업생 인원 비율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접수 인원을 봤을 때는 사실은 언론기관에서 이런 기사들을 빼냈죠. 역대 최대의 졸업생이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졸업생이 증가한 거는 한국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398명이 증가한 거고요. 재학생은 1060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졸업생도 증가했지만 실제적으로 재학생의 증가폭도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육모까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졸업생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가늠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육모 때 있었던 인원의 패턴과 본수 때 들어왔던 인원의 대략적인 패턴들을 가지고 인원을 가늠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다면 졸업생은 늘어나고 재학생은 줄었다. 그 패턴을 그대로 제가 과목이 수학인데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 정도 인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학생은 33만 정도 수준으로 줄게 되고 졸업생은 17만으로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8,000명 정도가 증가하는 그 정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8만 명이죠. 8,000명이 아니라 51만, 53, 50만이니까 정말 이것만큼 늘어날까? 또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까라고 본다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지금 현재 종합반이죠. 재수종합반이라고 다니는 처음에 등록했던 저희 학교의 졸업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20, 30% 정도는 결원인 상태로 1학기 때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반수행들이 얼만큼 유입이 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인원의 증감 또는 그 폭은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수능 얘기를 잠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육모를 봤습니다. 이전 연도 수능이랑 비교했을 때 재학생들은 정말 뜨거운 맛을 보게 된 거죠. 너무 어려워 이랬습니다. 근데 졸업생들은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구나,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구나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추정한 값 시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영어는 어마어마하죠. 작년에도 사실은 많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번 육모 때 영어는 정말로 뭐 상대평가 이상의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졸업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재수를 시작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번에 수능을 보고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겠죠. 그런데 반수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반수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거죠. 근데 수능에서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적 이상의 성적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구모가 만약에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던가, 작년에 좀 쉬웠죠. 근데 올해는 구모가 육모만큼 나오던가 더 어려워진다라면 그 친구들은 계속 결심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쉬웠는데 이 친구들이 원하는 성적만큼 나오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재학생들한테는 그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재학생 입장에서는 부러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A대나 조금 더 위쪽 대학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변경할 수 없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득점이에요. 400점대 이상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편점수가. 그럼 그 친구들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원서를 쓸까요? 똑같은 과 기준으로 보다는 쓸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과라도 바꿔서 위로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과로 바꿔서 우리 학교에서 다시 갈 거냐? 그렇게 된다면 정시에 그 라인이 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점수대들이 빈칸이 생기게 될 거고, 또 그것부터 앞서서는 수시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올해 대단히 관건인데, 특히나 3합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이 쉬워질 거냐? 쉬워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과를 보는 친구들은, 지금 반수생 중에 과를 보겠다는 애들은 의대를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럼 과를 보고 있는 재학생들 애들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줄고 있는 거 맞죠? 어디가 줄죠? 아래쪽이 줄어요. 근데 유입은 위쪽이 들어옵니다. 얘는 평소랑 똑같은 점수를 맞게 되는데 100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경향성을 좀 살펴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워밍업을 해봤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끼리 한번 이것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서 쓸 때 이전 연도와 달라진 점들이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라고 분명히 확인을 하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집에도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죠. 왜 그럴까요? 달라진 점이 올해는 입시의 결과를 올릴 요소인지 내릴 요소인지를 좀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원이죠. 인원 변화입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입시 결과가 올라갈 확률은 적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인원이 줄어들면 입시 결과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 학생들의 선호도가 그대로가 유지되느냐죠. 애들이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전형 요소가 많은 대학 선호하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전형 요소들이 그냥 원서 접수하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일괄이 아니라 단계별로 쪼갠다든지 배수를 줄인다든지 반영 비율을 변경시킨다든지 또는 수능 체제를 완화하는 게 추세인데 반대로 강화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없던 체제를 거는 학교들도 있죠.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걸게 됐습니다. 또 서울시대도 걸었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양대 또 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선호는
다시 얘기하면 학생들의 지원풀의 집단은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전 연도의 경쟁률 입시 결과를 볼 때 학생 학부모랑 조금 다른 조금 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학생 학부모 입장에선 특히 학생 입장에 보면 작년 6등급이 붙었대요. 선생님 저 4등급이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건 작년에만 일어났고 재작년 2년 3년간의 경쟁을 봤을 때는 그 변화가 일반적이진 않아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뭔가 약간 기댈 만한 조금 약간의 요만큼은 나한테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좀 크게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조금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전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전형은요, 올해 교과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모집 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소폭 사실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의 변화는 큽니다. 그러니 전체 기사 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 애의 입시를 쓰겠다는 원서를 쓰겠다는 그때로 본다면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공자율 선택제가 도입이 됐는데 앞서 들으셨죠? 유형일, 유형이가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는데 전공자율 선택제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4년 예고제가 아니라 3년 예고제 같은 느낌, 3개월 예고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원서 쓰기 3개월 전에 바뀐 요강이 발표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하게 된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짧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형이 수월할까요? 꼼꼼하게 정성적으로 보는 것이 수월할까요? 아니면 버튼만 눌러도 되는 정량적인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정량적인 게 유리하겠죠. 그게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전공 자율 선택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인원은 늘어났는데 학과 단위 모집 단위에서는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대학들 입장에 본다라면 애들은 주는데 계속 똑같은 수준을 요구한다라면 인원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은 그룹이에요. 비율이거든요. 그럼 동일한 비율을 유지한다? 인원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인원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 연대 같은 경우 이미 확인하셨죠? 1등급 인원이 없는 바람에 마구마구 정시로 다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 교대 같은 경우 9를 원했더니 9로 뽑기에는 어렵더라. 이제 10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정도는 완화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안 읽고 계신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만 뺀다 안 뺀다의 개념이 아니라 선을 그어봤을 때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풀에 해당되는 인원의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선심 쓰듯이 우리는 하나만 뺄게 뭐 2합을 하나로 한다 3합을 2합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선 풀을 계산하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추천 인원에 대한 경향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학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율을 적용했던 것이 인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마다 이제 가족통신을 내보내서 추천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추천을 받을 때 몇 장의 카드를 효율적으로 쓸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제한을 한 학교 2장까지 3장까지 또는 제한이 없는 학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 그렇겠죠. 그러면 풀이 겹치는 라인이 올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수는 한양대가 변수가 되는 거죠. 한양대 교과에도 추천이 있고요. 종합에도 추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은 어느 정도의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는 보내줘야 가능한지를 타진할 수 있는 거고 또는 그 풀은 어떻게 형성된지를 보고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작년처럼 한양대 교과를 쓰는 인원처럼 그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걔의 교과 성적은 서영고 여긴 애들과 겹친 애들이에요. 그럼 벌써 3개, 4개가 되면 4장의 카드를 걔한테 줄 수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서울 시내는 대학이 많죠. 그러다 보니 교과 인원이 적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10% 수능밖에 안 되면 그래도 10,000명 정도나 교과를 뽑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낮은 애들도 교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처음에 작년에 어떤 시행계획과 수시 요강을 비교해보면 살짝 소폭 저희가 애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수도권의 인원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 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어딘가요? 개별 대학들의 사례를 본다라면 100명 가까이 늘어난 학교도 있고 반대로 감소한 학교도 있고 감소한 대학도 있고 또는 변화가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마다 변화가 큰 대학도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교과전에서 달라진 점들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경기대학교입니다. 네, 수능 최저가 이렇게 달라졌죠.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경기대뿐만이 아니라 올해 많은 학교들이 미적분 기하, 과학 탐구에 대한 고정을 많이 해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보이는 것이 수능 최저에 대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경희대학교 수능 최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하나에서 둘 이렇게 탐구가 2개가 됐습니다. 큰 변화의 요소는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지만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구가 2개가 되면 어차피 이합을 요구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는데 인문 쪽 학생들은 탐구가 유용하게 쓰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대학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작년 지원자들을 2개를 해봤을 때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화한다면 어느 정도 포믹량을 해봤더니 8%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경희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준다는 얘기죠. 네, 원래 지원했던 그룹과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그룹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소폭이란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게 단위 학교마다 좀 다른 모습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된 거고 계열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인원이 4%에서 12명으로 네, 변경이 됐습니다. 퍼센트를 가지고 명수로 변경되는 건 뭐 대학의 그냥 편리해요. 왜냐하면 퍼센트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 인원을 가지고 퍼센트를 적용할 거냐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때 나온 퍼센트는 자연수 값이 아니라 네, 유리수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절사를 할 거냐, 절상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12명을 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대학들은 예를 들면 학추 인원이 12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쓸 애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아니면 변동이 없습니까? 4% 인원보다 더 쓸 수 있게 된다면 늘어날까요? 근데 여기는 변수가 있겠죠. 교과 성적이 입문자연 애들이 경쟁력이 있는 성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능하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쓰고자 하는 인원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률도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왜요? 논술 전형을 빼면서 교과와 학우를 다 빼서 논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12명 이상을 쓴 고등학교는 5곳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이제 간담회 때 들으셨죠? 네, 15명 이상 쓴 대학은 고등학교는 5명 정도가 있었다. 근데 올해는 더 쓰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합9에서 사합10으로 2233으로 했습니다. 여전히 꼬리는 항상 3등급까지 내려갔던 거 기억하시죠? 연대의 변화가 크죠? 연대는 면접을 뗐고요. 면접을 떼면서 수능 최저를 활우랑 동일하게 요구를 합니다. 면접은 뗀 이유는 뭐 우선 대학의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입시 결과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전체 모집단의 3분의 1이 전원 면접 대상자가 됐습니다. 1단계에 지원한 학생들이 모두 다 면접 대상자가 돼서 이런 모집 단위가 3분의 1이 있고요. 또 3분의 1의 모집 단위는 보니까 면접에 대한 70%컷 대상자와 최종 70%컷 대상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면접에 영향이 있던 그룹은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마저도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면 면접의 효용성은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재지문 기반 면접이라 선호도도 좀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래서 뗀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뭘로 개런티를 할 거냐라는 거죠.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조금이라도 보완을 좀 하려는데 그걸 뗐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를 들고 왔는데 화루랑 똑같습니다. 활동우수랑. 그러면 연대에서는 활동우수를 하면 애들의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풀이 전혀 달라요. 이 추천형을 쓰는 친구들은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애들이 다 모두 교과를 쓰면서 추천을 썼던 그룹이고요. 활동 우수를 쓴 친구들은 1지망부터 6지망까지는 일반 전형,
네, 종합전형을 쓰고 7지망에 해당되는 만 교과를 쓴 겁니다. 풀이 전혀 다른 그룹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그룹의 수능 최저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또는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역대 졸업생들에 대한 연대를 지원한 들의 수능 성적을 쭈르륵 놓고 보시면 되겠죠. 얼만큼 많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체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요, 단계별에서, 일괄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해야 면접을 갈 수 있고 예비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한양대 변화가 큽니다. 한양대는 추천이란 말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최저가 달려있어요. 3합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이면 3합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에 해당되는 교과 정성평가가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대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별난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너무나 간단한 패턴이에요. 교과 전형 무조건 베이스는 뭔가요? 교과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인데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교과 성적은 뭔가요? 너네 학교에서 1등이잖아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 학교에서 1등이 보면 내가 100%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냥 교과 100에 최저 없이 가면 됩니다. 조금 다른 보완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류를 좀 볼까? 최저를 달까? 면접을 볼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과정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볼 때는 조금 더 애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게 되면 조금씩 경쟁률이 좀 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교과전의 가장 메인은 뭘까요? 당연히 교과 성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손꼽힌 애들만 교과 전형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저쪽 후반부에 있는 친구들도 다 교과 전형을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1등은 모든 대학이 1등이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등일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모두 동일하게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보신다면 이렇게 반영하는 교과의 범위, 반영 과목의 범위, 그리고 또 다른 비교과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위에 있는 학교 보세요. 가천대입니다. 너무나 많이 냈을 것 같죠? 왜요? 일반 선택 과목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성취평가가 적용되어 있는 A, B, C가 나타나 있는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 놓고 7배수를 통과시켜서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교과 성적은 1등급인 애들은 A가 많죠. 2등급도 사실 A가 많아요. 3등급도 A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풀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겠죠. 물론 교과 성적이 1, 2등급인 친구가 가천대를 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아래쪽인데 사실은 4, 5 이 친구들도 올 A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다르다. 동국대 보세요. 동국대는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하는데 이게 뭡니까? 뒤에 붙어있는 서류평가가 40에서 30으로 줄었지만 이 서류평가가 영향을 크게 갑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학생마다 서로 다 각각 다른 경우를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특별한 대학 있죠?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특이한 대학 있죠? 네, 외대입니다. 외대는 외대 입학한 학생들의 고교 유형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보시면 1등급의 점수를 200점을 주는데 1등급만 200점을 주느냐? 원점수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이 90점 이상이면 등급이 1이 아니래도 1등급과 똑같은 점수를 줍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의 경우 봤더니 상위권 애들이 너무나 치열해서 96점인데 2등급이고 92점인데 3등급이에요. 그럴 경우에 외대를 쓰면 어떻습니까? 1, 2, 3등급 애들이 다 모두 똑같은 1등급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교과 전형의 대학별 환단 점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성적만으로 조금 우리는 개런티를 하기 좀 어렵다. 그럼 이제 다른 요소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서류예요. 우린 좀 서류를 보겠다. 서류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좀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서류를 반영한 대학들은 우선 동국대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성대형이 있죠. 그리고 건대 경희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경북대형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양대는 아까 별개로 말씀드렸죠. 한양대는 점점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0점 조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교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종합전형 수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추천 인원을 제한하면서 작은 풀 안에서 변별 지점을 갖게 되는 거니까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직책을 맡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변별 지점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붙는 거 아닙니다. 어느 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는 눈에서 풀이 좁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변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대 설명회를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있어요. 들어보시면 의대 지원자들과 일반 전형, 일반 모집 단위의 전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이 정도가 됩니다. 50이다, 37이다, 평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건대 경희대 유형입니다. 건대 경희대 유형은 마이너스 옵션 같은 느낌이죠. 잘하는 애에 대한 가점을 주기보다는 조금 하자 있는 애들을 쳐내기는 유형입니다. 필요한 과목을 듣지 못했다, 제대로 된 학습 방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쳐내는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경대, 경북대하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성적으로 되어 있지만 정량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도 요강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작년과 동일한 모습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유형의 대학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입시 결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1.00 거의 끝선에 있는 친구들에서도 불합격이 나온다. 물론 최저가 2하 5이기 때문에 2하부를 충족하지 못한 그런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입장을, 대학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그대로 전하면 이 친구는 우리 과에서 준비한 과목을, 우리 과에서 준비해야 되는 과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의견, 그리고 1학년 때는 교과 성적을 재밌게 탄탄히 들었지만 2학년부터는 필요한 과목이 아닌 진로선택 과목으로 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옵션보다는 좀 마이너스 옵션 같은 개념, 하자가 있는 친구들이 좀 밑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교과 성적의 폭이 매우 넓으면 서류의 영향력이 동국대처럼 볼 수 있겠지만 얘는 타이트하게 몰려있는 걸 보시면 그런 영향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전공자율 선택제가 되면서 새로운 모집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집 단위가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과를 반영한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속과 상관없이 그냥 별도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전공자율 선택제에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모집 단위의 신설 증감 여부입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이 유형 1, 2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증감이 된 건지가 무슨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새로 생긴 거다 이전 연도 입결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전 연도 입결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증감이다. 그럼 이전 연도 입결을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죠. 두 번째, 어느 전형을 뽑느냐예요. 똑같은 유형 무전공인데 얘는 유형 1로, 유형 1을 교과로, 어디는 종합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대에서 나는 무전공을 교과로 가야지. 무전공은 교과로 뽑지 않아요. 무전공은 종합으로 뽑습니다. 나는 인문대학을 정시에 가야지. 정시에는 공과대학만 뽑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세 번째는 전형마다 전형 방법이나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저희 학교처럼 여고 있는 데는 좀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소속감과 관련된 얘기예요. 첫 번째, 언제 진입하느냐, 진입하는 조건은 있느냐, 어떤 소속으로 어떻게 관리되느냐, 졸업자는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 1학년부터 진입이 가능합니다. 상명대 1학년부터 진입이 가능해요. 합격증 받자마자 하고 싶은 전공 써내도 됩니다. 근데 대개의 학교들은 2학년 올라가면서 진입을 합니다. 근데 명지대, 성균관대는 3학년부터 진입합니다. 그리고 진입할 때 다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요. 다 받아주지 않고 선수 과목을 요구하는 성대 같은 학교가 있고요. 성적에 따라 자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앙대 같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 살펴봐야 할 요소가 크게는 4가지 지점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자율전공, 자유전공에서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를 따로 운영합니다. 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밀집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이 두 캠퍼스를 오갈 수 없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경기대, 명지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수원으로 입학했는데 서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열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전을 뽑는데 사과까지 다 해서 뽑습니다. 진로대학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세종대는요, 국어, 수학, 영어만 본답니다. 일반 모집단이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눈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전체 교과 전형 중에 유형 1 노란색, 유형 2 회색입니다. 노란색만 있는 쪽도 주황색인가요? 주황색만 있는 대학도 있고 회색만 있는 대학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연대와 이대, 숙대 같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의 변화 보셔야 되겠죠? 네. 처음에 작년 수시 요강에는 인원을 줄여놨는데요. 시행 계획은 늘렸는데 수시 요강에는 더 늘려놨습니다. 전체는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폐지된 과가 있고요. 통합된 과가 있습니다. 화장품공학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화장품공학과 생물공학이 합쳐서 생물공학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또 교과 전형을 하는데 교과 전형의 전체 인원은 늘어났다고 했지만 학교마다 모집 단위마다 변화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종대 한번 보세요. 인원이 뭐 1명, 5명 이렇게 줄었지만 실제로 뽑는 인원 보세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경제학과 한 명씩 뽑아요. 교과 전형인데. 그럼 선생님 누굴 쓰시겠습니까? 누굴 쓰시겠어요? 거의 기회균형이나 농어촌 전형처럼 이렇게 보면 특별 전형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한 명이에요. 첫날 가봤더니 10명이 지원했습니다. 10명? 경쟁률을 보면 10대 1입니다. 용기 있게 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세종대는 어쩔 수 없이 뽑는 거예요. 법령에 따른다면 시행계획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 뽑고자 했던 모집단에서 최소 1명 이상 뽑아야 됩니다. 앞서 보셨던 건국대학교는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조정을 마음껏 했습니다. 여기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고된 학과에서 최소 몇 명씩, 1명씩은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번에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전적으로 몰려갈 것이냐 아니면 용기 있게 한번 써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회균형, 농어촌 전형처럼 이 폭이 크죠. 네,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균형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균형에 변화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한 학교들은 변화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음영이 있는 학교들은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추천인을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거나 수능 체제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신경 쓸 건 여기에요. 이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둘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형태로 학생들을 나눠줄 거냐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가 3합7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위쪽에서는 성대가 있죠. 사실 연대도 3합7 같은 라인이죠. 아래쪽에는 중대와 시립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다 모두 다 같은 3합7이에요. 고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동일한 사이즈의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이만큼 그룹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가운데 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인원을 어떻게 분산할 거에 대한 저는 생각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래쪽에 있는 중대 시립대 입결의 변화는 어떨까요? 올라갈 확률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풀이 겹치거든요. 똑같은 성적이라면 애들은 어디에 등록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 합격에 대한 변동은 적을 수 있지만 최종 합격에 대한 변동의 폭은 올해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는 교과 전형을 최초 합격을 보고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최종을 보고 쓰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학교에서 규정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에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해서 개런티라는 부분이 면접으로 이걸 보완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작년까지 계속했던 명지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가천대가 다른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가천대는 면접을 하는 전형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요걸 보셔야 돼요. 동점자 처리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천대는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진로선택 과목만. 진로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다 A를 받은 애들만 그냥 1단계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7배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반영된 진로선택 과목의 이수선위 합이 높은 자. 어, 아이러니하죠. 저희는 학교에서 일반 선택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진로 선택을 많이 들은 애가 여기서 가선 유리해요. 네. 두 번째는 반영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A 부여비율이 평균이 낮은 자. A를 짜게 준 학교가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그래도 중복자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영어 교과의 100분위가 우수한 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면접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1단계 면접, 영어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봤더니 얘가 들어있는 게 들은 과목이 진로선택 과목에서 보니 사문탐 말고는 없다. 사문탐 플러스 여행질이다. 뭐 자연계들은 많죠. 근데 인문계들 사실은 체크해보면 뭐 심화국어나 이런 것들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뭐 사회에서는 뭐 고정과 윤리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카운팅 해봤을 때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대학은 비슷합니다. 명지대 여전히 면접 기초자료 작성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지만 참고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 기초자료 문항은 지금 3개년들을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결의 차이겠지만 공통적인 베이스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걸 토대로 이제 물어보죠. 학부 단위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면접을 시행합니다. 면접이 몇 프로다라는 건 선생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학교가 계산을 할 때 처음에 전형을 설계할 때 우리는 면접에서 이 정도까지는 역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2단계 면접 비율로 두는 겁니다. 면접 30%, 한 30%까지는 다 뒤집도록 합시다. 이 정도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50%면 50% 정도를 뒤집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화여대 면접 동일합니다. 학생부 기반의 일반 면접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묻는다라는 것이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교과 전형에서 이제 보완을 한 사항이 뭔가요?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너의 학업 역량을 조금 더 보장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서울 시내가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물론 제주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주대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차치하면 서울이 가장 수능 최저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이죠. 수능 최저가 이 정도입니다. 한양대는 제가 뺐어요. 네, 경희대 달라진 점, 고대 풀었죠. 서강대는 3합이 아니라 각각 333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대와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항상 꼬리가 길어지는 일이 늘 벌어집니다. 올해 너무나 그 많은 스피커들을 통해서 서강대가 6등급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리고 있죠. 그러면 학생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선생님들은 야 거기 안 돼, 올해는 난리 날 거야, 알죠. 하지만 학생들은 씁니다. 선생님 저 5등급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5등급이니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들은 이거는 뭐 매년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디 하나의 입결이 좀 밑으로 내려갔다 그 다음엔 거긴 폭발이 됩니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요. 왜요? 갈 방법이 없는 친구들이 거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시현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서울시립대 3합7 무겁습니다. 여기에 3합7, 중대 3합7, 연대, 고대, 그리고 한양대까지 그 라인에 들어온 겁니다. 연대에 추천형에 들어왔습니다. 중앙대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탐구와 과학, 수학에 대한 것이 해제가 됐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입시 결과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을 보면 교과 전형은 이미 어디선까지 써야 되는 예측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변수가 많다 그래도 2등급 대들이 지원할까요? 6등급 애가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구멍이 날 수도 있겠죠. 지역인지에서. 근데 서울시내에서는 그게 잘 벌어지진 않아요. 물론 수능 최저가 많이 무겁게 걸려있는 데는 가끔 일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작은 학교들이나 아니면은 사범계열, 의학학 계열이 없는 그런 컴팩트한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본다면 경쟁률은 10대 1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동국대는 사실은 교과로 보기에는 어렵죠. 네. 왜냐하면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돌려놓고 보면 애들이 다 좋아요. 선생님 저 1등급 대예요. 동국대식으로 하면 다 1등급 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높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런 정도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이렇게 낮지만 충원율은 어떻습니까? 높아요. 최소 한 바퀴부터 해서 최대 5바퀴까지 돌고 있습니다. 10명 뽑으면 20등까지 최소 20등까지 뽑던가 아니면 최대 60등까지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대단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70% 컷과 50% 컷을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70% 컷을 보면 서울 시내는 다 3등급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0%, 70% 그리고 최종 동작들의 성적을 봤을 때 종합전형은 워낙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등학교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과전형은 그런 학교 유형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은 전형입니다. 그러니 그걸 생각하신다면 꼬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과전의 특징을 좀 고려하시면서 학생들을 좀 지도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교과전형이요. 첫 번째, 대학별 환산 점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1.2, 1.3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학교식으로 환산을 해본 석차 연명부를 단위 학교 안에서 두고 걔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해가면서 유불리를 따지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도 유불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위한 석차 연명부를 활용한다. 두 번째는 당연한 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하는 허들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쟁률, 입시 결과 등을 이전 연도 기반의 변인을 반드시 적용해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나오는 것 봐가지고 올해 이 정도가 된다더라. 아닙니다. 그쵸? 특히나 기관의 걸 사용하시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관 거 하면 거의 합격할률이 높아요. 수시든 정시든. 왜 그렇죠? 유료잖아요. 그러니 그걸 보고 썼을 때 떨어진다는 말이 많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공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부분 올해의 예측이 정확한 것도 있어야 그 다음에도 예측이 가능할 거란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됐고 그게 매출과 영업으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또 노하우도 참고하시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사교육을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면접 서류 등 역전이 가능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면접을 전혀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과 전형은요. 충원율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쓸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충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초합도 중요하긴 하지만 충원 합격 같은 것도 조금 학생들에 있어서는 한두 장 정도는 좀 고려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사실 논술 전형은 뭐 아주 쿨하죠. 네. 학급에서 논술을 학교에서 논술을 내는 어떻습니까? 학교 말을 잘 듣나요? 네. 너무나 잘 듣죠. 네. 논술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학을 교과나 종합 이런 타 전형으로 쓰긴 좀 부담스러워 논술 택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대학을 교과 종합으로 갈 수 있는데 또 한 번에 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연대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상으로 보면 후자보다는 전자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기대가 많습니다. 쌤 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잘 쓰고 있답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뭐 격려하시되 격려하면서 이제 팁을 좀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논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시행한 대학이 늘어났습니다. 고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4개 대학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기대가 인문 논술만 하다가 올해 수리 논술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경대는요, 작년 시행 계획에서 우리는 안 합니다 했는데 구조 조정을 하면서 네, 들어왔습니다. 구조 조정하면 신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논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서경대는 미용 쪽 빼놓고 학생들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학부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이 이제 자연계열 논술이 이제 중심이 됐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신설 및 모집되는 인원이 증가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들은 인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당연히 늘었고요. 가천, 성균, 아주, 인하 이렇게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들 어떻습니까? 인원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 인원을 어디에 반영을 했을까요? 논술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모집 인원은 12,193명입니다. 42개 학교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학교들은 증가한 학교인데 의대 증가폭을 얘기한 겁니다. 가천대 40명 의대 증원, 네, 성대 5명에서 10명으로, 아주대 10에서 20로, 인하대 5에서 12명으로, 부산대 경북대는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증감이긴 하지만 저건 지역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고요. 공통, 네, 자유전공에서 뽑는 학교들이 좀 늘어났고요. 자연계열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명 정도, 1032명의 증가폭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모집 인원의 변화는 천천히 보세요. 네, 가장 인원이 큰 변화는 고대 세종이 128명이 줄었고요. 한신대가 105명이 증가한 이 양쪽 폭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의 증가폭은 소소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라진 점, 네, 요거는 논술 중심으로 갑니다. 수능 체제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정도니까 요건 천천히 보세요. 자, 논술 유형은요, 인문 논술이 줍니다. 거기에 수학이 들어가느냐, 상경계열이죠. 그 정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자는 공통적으로 약수령 논술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문 논술은 사실은 지도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계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애들의 선을 명확하게 글 수는 있어요. 대학의 수준을. 왜냐하면 애들이 글을 쓰는, 계열을 짜서 기승전결을 만들어내는 또는 짧은 글을 쓰는 것들은 연습시키면 돼요. 상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수월하지 않느냐? 제시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단기간에 끌어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들의 제시문을 보면 대학의 수준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어디까지 이것을 이해하는 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성적이 낮더라도 학생이 어느 정도의 이해 능력, 문해 능력, 배경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시문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원서를 쓸 수 있다가 또는 준비가 수월할 수 있다가 됩니다. 교과 성적도 높고 수능도 좋은데 애가 문제풀이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문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글을 쓰는 건 연습을 시키는데 글을 요약하거나 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인문 쪽은 지도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학교들도 해보면 지금 보면 저희 학교 안에서만 가르쳤을 때도 수석으로 논술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요. 네, 학교에서만 했는데도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종합이나 교과로는 상명대쯤 갔는데 논술로는 중앙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다 모두 다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교류가 많은 애들입니다. 네, 의지가 뚜렷해요. 판단력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성적은 좋은데 글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표를 줬는데 이 표에 대한 것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글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글의 방향을 잡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5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중에 의미 있는 거 3개를 골라내세요 라고 합니다. 그것을 3개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세요라고 하는데 우선 5개 중에 3개를 써먹어야 되는데 그 3개가 긍정적인 것을 2개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 긍정 3개를 못 찾아내요. 그걸 찾아내야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면 인문논술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논술은 점수가 높아요. 애들이 다 분량을 채웁니다. 그러니 자연논술과 달리 한두 개 잘 풀었다고 합격권에 드는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입니다. 자연은 그냥 대놓고 수학을 잘하면 돼요. 네,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이거는 모의고사랑 똑같습니다.
모의고사 똑같아요. 올해는 특히 모의고사는 연관성이 높은 학교가 어디죠? 가천대예요. 가천대 의대 논술은 수능에 있는 29, 30번 수준의 문제죠. 그 정도, 그러니까 원점수로 본다면 92점에서 100점 사이 애들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도의 문제를 8개를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8개를 내고 최종 6개는 국수형 112를 요구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애들이 오겠죠. 그래서 의대 논술을 하루만 봐요. 다른 모집단이야 겹치지 않고 그날은 의대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한양대 처음에 최저 뗐을 때처럼 뭐 10만 양병설이 아니라 100만 양병설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11 맞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점수를 어느 정도 4점짜리 52점에 해당되는 4점짜리 어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지 14, 15, 21, 22, 29, 30번은 어느 정도로 해결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열 논술 중에서 올해 마지막입니다. 서울여대가 과학논술을 한 유일한 학교예요. 일반 모집단위에서는. 나머지 의대에서는 여전히 아직 논술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희대, 연대미래, 아주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모집단위에서 과학을 하는 마지막 학교입니다. 서울여대. 내년엔 서울여대도 이제 수학만 합니다. 그러니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1 수준의 정도라면 서울여대 한번 해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또 증가했습니다. 4개 대학이 논술이 더 생겼는데 그중에 고대 빼놓고 나머지 다 약수령이 돼버린 거예요. 약수령은 2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국어와 수학을 다 보는 유형입니다. 학교에서는 서답형 수준의 문제를 내가지고 학생들을 빨리빨리 풀어내는 1시간부터 70분, 80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고대세종이나 한국외대나 이런 학교에처럼 그냥 국어, 수학을 보는데 조금 아까 했던 그 약술과 본논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논술과 사이쯤입니다. 약간 조금만 더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요거는 3, 4등급의 라인에 있는 애들을 가르마를 잘 타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유형을 한번 보세요. 네, 보면 이게 상명대입니다. 상명대는 네, 우리 학교에 냈던 서술형 문제 정도밖에 안 되죠. 그쵸?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요게 위에가 고대세종이고요. 아래가 외대글로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모의고사 3점짜리 수준 요 정도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요 정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공자리 선택제가 들어오면서 논술로 학생들을 뽑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아까 교과에서도 반영하는 범위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논술도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전신이 누구냐 또는 뽑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유형이 다릅니다. 건대는요 그냥 통합이에요. 국어와 수학을 다 보는데 국어가 40%, 수학이 60%입니다. 근데 국어는 짧은 글이에요. 600자 안쪽입니다. 그럼 누가 더 유리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건대를 쓸 수 있는 애들인데 국어에는 짧은 글을 쓰는데 비중이 작고 수학이 큽니다. 그러면 인문, 자연 누가 더 유리한지 준비가 수월한지. 그런데 경희대는 논술이 사회계열 논술이에요. 고대는 자전이 원래 전신이 법대였으니까 인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양대는요 35명 15명 공대와 인문을 나눴는데 그 인문은 상경계열 논술을 봅니다. 근데 요강을 보면 끔찍합니다. 상경계열 논술의 수학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대학에서는 확통 정도까지를 예상하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조금 더 나오는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공자율 선택제에서도 무전공에 대한 논술을 뽑는데 학교마다 좀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마다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 논술은요 당연히 가천대 때문에 사이즈가 업이 됐죠. 가천대에서 40명 되면서 55명이 늘어났습니다. 성대 5명, 아주대 1명 하면서 55명이 증가했다. 별표가 되어 있는 건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지역인재입니다. 의미 없음 이렇게 되고요. 한의대 변동 없고 치대는 줄었고 수의학과는요 경대가 7명을 줄이면서 네, 한 자릿수가 돼버렸습니다. 자연계열 논술하는 친구들한테는요 시간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중요해요. 네. 시험 범위가 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연계열인데 기하를 배울 수 없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기하고 기하가 시그니처처럼 꼭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하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하 문제가 항상 변별력을 가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볼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대가 이제 조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작년까지 미적분 기하까지였는데 지금까지 기하 문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험 범위가 준 것이 명확하게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성대 지금 학교에 시험지 다 왔죠? 네, 모의논술 한번 시켜보시고 준비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논술은 그 대학에서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학생들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완제로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천히 보시면 되죠. 한양대학교는요 전체적으로는 네, 수능 최저가 없지만 올해 전공자율학부인 네, 한양인터컬리지는 최저를 걸어놨습니다. 3합7입니다. 보이시죠? 인문도 자연도 똑같이 3합7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네. 최저를 걸리지 않는 학교들도 15개의 학교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일정이죠. 일정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본 학교가 많긴 합니다. 그럼 수능 이전에 본다는 얘기는 나는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입시를 끝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어떻습니까? 겹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핑을 했을 때 이렇게 원서를 쓰죠. 학생들은. 네. 교과전을 보면 서울대 쓰면 저 밑에 서울시립대, 서울여대까지 쓰진 않아요. 그룹핑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그 그룹핑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교과는 성대 쓴 애가 숭실 때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술은 성대 쓴 애가 숭실 때까지 씁니다. 그렇죠? 네. 수능 최저가 2합, 3합으로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숭실률이 높은 편이죠. 그 라인에 비해서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학생들에게 이제 폭을 넓다. 그러니 일정이 겹치는 학교가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학생들을 지원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흔한 뭐 기사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논술 보는 날 항상 밀물처럼 내려오는 학생들의 사진, 그리고 퀵을 타고 이 대학에서 저 대학으로 오전에 보고 오후로 옮기는 학생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일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의 특징입니다. 논술 전형은 명쾌하죠. 경쟁률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 경쟁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원래 경쟁률의 반토막, 3분의 1토막, 심지어 4분의 1토막까지 합니다. 거기서 본다면 최저 충족률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충원율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모집 단위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동국대나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네, 충원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의대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이만큼이나 되고요. 그리고 덕성대 과학기술대학은 통으로 자연계를 뽑는 거기 때문에 50%의 충원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세대 자연이 125%입니다. 논술이 125%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같은 라인이에요.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쓴 애들과 연대 자연계열 논술 쓴 애들과 고대의 궤적을 쓴 애들과 그리고 성대의 과학인재 쓴 애들이 사실은 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애들 있습니까? 최저 공부를 하지 않는 과거 영재학교들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해요. 그러니 연대에 붙었는데 125%가 사라집니다. 고대의 계열적합 쓴 애들은요 280%가 사라집니다. 물론 올해는 좀 변동이 있겠죠. 종합전형에서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지원 자격 때문에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풀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는 이런 걸 참고하면 됩니다. 네, 각 학교들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모의논술, 그리고 요즘은 전형이나 그리고 문제에 대한 특강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전에는 지금 했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모의논술, 가이드북, 안내현상 이런 것들 당연히 참고해서 유형, 경향, 이전 연도와 어떤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출제진을 100% 매년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안정적인 부분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기출문제,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서 경향성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이 달라진 게 있는지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수능 최저, 이거 허들이죠. 네, 절반 이상의 학교가 요구하고 있죠. 아까 15개 대학이 없다 그랬는데 41개국이니까 네, 3분의 1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일정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네, 써봐야 됩니다. 시간 안에 써야 돼요. 이거는 필요합니다. 대신에 종량적으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정시모집까지 고려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 일주일이 7일이라면 6일 정도는 수능에 올인하고 6.5일 정도 수능에 올인하고 하루나 반나절 정도만 논술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논술 전형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상태에 따라서 얘가 업을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학생들을 지원 그리고 지도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고 특히나 선생님들께서는 달라진 점들, 올해 입시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생각해서 우리 학생, 우리 반의 애들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준비, 당연히 우선 당장 여름방학 때 얘네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앞서 들었던 종합전에서 들었던 내용처럼 이번 방학 때 어느 정도의 생활기록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고 우회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과전형과 논술전형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